말했어요. 양육비를 엄마한테 안 주려고 나를 여기 데려왔잖아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7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죠. 결혼 전부터 열심히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결혼 생활과 동시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남편과 함께 힘겹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더 좋은 신부감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며느리로 택했으니까 평생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결혼 후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애 낳으면 힘들 텐데 너 직장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는 애 키우면서 살기 빠듯할 텐데. 축하보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이상한 음식들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으면 애한테 좋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지 오래된 듯한 반찬들,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 저는 차마 입에 대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그냥 고맙다고 해. 먹기 싫으면 조용히 버리면 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임신 9개월, 배가 불러 움직이기조차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야, 나 내일 김장 담그는데 와서 좀 도와줘야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배도 너무 불편하고 몸이 안 좋아서요.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임신했다고 공주병 걸렸어? 옛날 사람들은 배불러도 할 일 다 하고 살았어. 결국 이 정도 상황이 되니 남편이 중재에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에휴,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물론 출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러 와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손주를 보러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로만 물어보실 뿐이었죠. 애 잘 크고 있어? 사진 좀 보내. 그리고 애 키운다고 우리 아들 밥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항상 손주보다 본인 아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친정엄마가 저를 대신해서 육아를 도맡아 주셨기에 저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 혼자 다 하려면 못해. 내가 도와줄게. 친정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직장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도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애를 친정에 맡기고 일을 나가? 벌써부터 엄마가 그러면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 당장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제 커리어도 중요해서요. 여자가 무슨 커리어야? 집안 살림이나 잘하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런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7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힘든 일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손주를 무척 예뻐하셨고 덕분에 아이는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억지로 얼굴을 마주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부족한 며느리로 대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 좋은 집안 딸 만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제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힘겹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점점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예전부터 항상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승진의 목을 매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든든해 보이기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의 승진 탈락 후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또 떨어졌어. 이번에도 안 됐다고.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당신 실력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어차피 이 세상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 빽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은 늘 저를 향했습니다. 다른 집 와이프들은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승진도 척척시키던데.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어차피 회사 일은 당신이 하는 건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상사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와이프가 뒤에서 도와줘야지. 김 대리는 와이프가 부장님 사모랑 친하게 지내니까 이번에 과장 진급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들고 예민한 시기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승진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빗발치듯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도 또 승진을 못했다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으면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텐데.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쳤어. 시어머니는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지?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집안 딸 만났으면 장인어른 도움도 받고 벌써 부장 달았을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게요.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거야.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회사 상사들이랑 가야 해. 다음 주 출장 가. 아마 며칠 걸릴 것 같아.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만년 과장에서 벗어나서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그런 아빠를 낯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 바쁘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아빠는 맨날 바빠. 나랑은 안 놀아. 주말이면 저는 남편 대신 아들과 단둘이 놀이터에 가고 동물원에 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늘 핑계가 있었어요. 이번 주말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 미안해. 다음에 갈게. 이번엔 좀 집에서 쉬고 싶어. 아들은 그런 아빠를 기다리다 지쳤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해왔는데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림 한가운데는 저와 아들이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그림 구석 끝에 조그맣게, 그것도 얼굴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채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작게 그린 거야? 아빠는 우리랑 잘 안 있잖아. 그래서.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린 것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린 그림이야. 한번 봐봐. 남편은 그림을 흘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나를 이렇게 그렸어? 얼굴도 없이. 아이가 아빠를 자주 못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이랑 시간을 보내줘. 내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평소에 당신이 애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아이가 스스로 느낀 거라고. 말도 안 돼. 당신이 분명히 뭔가 했을 거야. 애가 어린데 그런 걸 어떻게 아냐? 남편은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삼켰어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잡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집안을 더 깨끗이 정리했어요. 아이와의 시간도 더 배려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장 가. 이번엔 일요일에 돌아올 것 같아. 일주일이나 어디로 가는데? 지방 프로젝트 건으로 중요한 거라서 이번엔 내가 꼭 가봐야 해.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죠.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 주말, 저는 아들과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보는 바다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이 파도를 보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없이도 우리 모자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랐거든요. 뭐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들을 씻기고 재운 뒤에 저는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 마룻바닥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어요. 갈색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단발머리의 흑발이었죠. 이게 뭐지? 낯선 이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소파 쿠션 사이에서도 화장실 배수구에서도 같은 머리카락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침대 시트였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깔아뒀던 시트가 아니었어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침대 시트를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빨래조차 제대로 개지 못하는 사람이 침대 시트를 새로 깔았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물어봤어요. 출장은 잘 다녀왔어? 피곤하네. 좀 쉬어야겠어. 그런데 여보, 어제 오늘 집에 누가 왔었나?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누구? 아무도 안 왔는데? 침대에 시트가 바뀌어 있던데. 아니,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뭐야? 저는 비닐봉지에 넣어뒀던 머리카락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거 우리 누나가 잠깐 들렀었어. 이 근처에 왔다가 집에 들렀다 간다고 했거든. 형님이? 형님은 단발인데 이렇게 긴 갈색 머리카락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리고 아무리 형님이라도 그렇지 빈집에 사람을 들이면 어떡해? 머리카락은 누나가 친구라도 데리고 왔나 봐. 나도 잘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짓말로 발뺌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위치 추적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트렁크 안쪽에 몰래 부착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겠지.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라 손은 덜덜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추적한 결과 남편의 차는 매번 같은 장소에 멈춰 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닌 강남 쪽 어느 오피스텔이었죠. 평일 저녁마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적게는 2~3시간, 길게는 밤새도록요. 확실해, 여기야. 저는 그 오피스텔 주소를 메모하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또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발견할 수 있었죠.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데 마침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주차장에서 차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차주분 좀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편한 복장으로요.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골프 약속이라며. 슬리퍼 신고 골프 치러 가? 그때 남편의 뒤에서 한 여자가 더 내려왔습니다. 긴 갈색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바로 그 머리카락의 주인이었죠. 오빠,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여자도 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해. 외도한 거 맞지?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얼마나 오래됐어? 언제부터였어? 한 6개월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6개월. 반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가 좋은데? 부잣집 딸이라도 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래, 이 사람 집안이 좋아. 그래서 나 새 출발하고 싶었어. 당신이랑은 미래가 안 보였거든.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좋아, 이혼해.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여성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장면 영상으로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증거로 남겨야 해서요. 사실 아까 전부터 찍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제 짐이 아니라 정확히는 남편의 짐을요. 당장 나가. 당신 물건만 챙겨서. 여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 집 침대에서 그 여자랑 같이 자고 이제 와서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짐을 들고 나갔어요. 아마 시어머니 집으로 갔겠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수집해둔 머리카락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소처럼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없다니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벌써 데려갔다더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그제야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 데려온 거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제 허락도 없이 왜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얘 좀 봐.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데려오면 안 돼? 너 이혼한다며? 그럼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지금 당장 아이 돌려주세요. 안 돼. 우리 집안 핏줄은 절대 못 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세요.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허락도 없이 데려갔어요. 출동한 경찰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 아이 보여주세요. 돌아가. 여긴 우리 집이야. 지금 경찰도 같이 왔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로 열 수밖에 없어요.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험악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뭐 하러 왔어? 제 아들 데리러 왔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키울 거라니까. 돈도 더 잘 버는데 당연히 아빠가 키워야지. 거실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이가 달려나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아섰어요. 가만히 있어. 이제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싫어.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혼란 속에서 경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건 불법입니다. 양육권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온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이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애 보내줘. 뭐? 너 정신 차려? 애는 우리가 키워야 한다니까? 하지만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면 우리가 더 불리해져. 일단 보내. 시어머니는 분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여기서 살아야 한대. 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또 말했어요. 애는 우리 아들이 키울 거야. 돈 잘 버는 사람이 키워야 애가 잘 크지? 결국 재판으로 가면 우리가 이기게 될걸?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는 맨날 집에도 안 오잖아. 그건 아빠가 돈 버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빠는 나랑 안 놀아주잖아. 엄마만 나랑 놀아줘.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도 이상한 말만 해. 엄마한테 돈 안 주려고 나를 데려간 거잖아.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그랬잖아. 애를 우리가 키우면 엄마한테 돈 안 보내줘도 된다고. 너 그걸?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돈을 안 줘? 엄마가 나랑 같이 살 건데. 아들 진정해. 괜찮아.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들으셨죠?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양육권 문제로 더 이상 억지 부리시면 법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 이후로도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 집 싫어. 이제 다시는 안 갈래. 안 가도 돼. 앞으로 엄마랑만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 살겠다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협의 이혼은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텼거든요.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법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며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죠. 일단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간녀도 한꺼번에요? 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충분히 청구 가능해요. 기왕 소송하는 거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 현장 영상, 상간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까지요.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 후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연락을 해왔어요. 저기요, 이거 뭐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외도 위자료 청구인데요? 저희 남편이랑 6개월 동안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친구가 남의 집 침대에서 같이 자나요? 이미 증거 다 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억울하다며 변호사까지 써서 맞고소를 했죠.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피고는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입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저희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분 관계인 사람이 일주일에 4-4번씩 같은 오피스텔에서 몇 시간씩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에서 도움을 줬던 그 여성이었어요. 혹시 그날 영상 증거로 사용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제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그날의 영상에는 남편이 슬리퍼 차림으로 오피스텔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상간녀가 뒤따라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로 했죠.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601호 여성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습니다. 현수막이 걸리자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죠. 우리 동네 오피스텔에 저런 현수막이 걸렸네요. 무슨 일인가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알아요. 그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인데 강남 건물주 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건물주 딸이요? 저 사람 월세 사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상간녀에 대해서 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변호사님, 이거 좀 보세요. 제가 건넨 서류를 본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여자 사기 전과가 있네요. 네, 3년 전에 결혼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부자 남자들 접근해서 결혼을 빙자하며 돈 뜯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저는 이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였죠. 또 한 번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 출석했어요. 재판부에서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상간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일주일에 4번씩 만나고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그건 재판장이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는 장면, 상간녀가 뒤따라 나오는 장면이 법정에 크게 비춰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상간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는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점도 판결에 고려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상간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이 사건이랑 관계없잖아요. 앉으세요. 피고의 성격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어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판결이 나자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상간녀 소송 이후에 이어진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고가 신혼집 마련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육아 부담도 주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왜 제가 더 적게 받아야 합니까? 앉으세요. 원고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했고 결혼 생활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외도로 혼인 관계를 파탄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부 인정합니다. 피고는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세요. 1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자녀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적정 금액입니다. 이의 있으면 항소하세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 재산을 네가 다 가져가다니? 제가 번 돈이랑 제가 투자한 돈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애초에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손주는 우리가 봐야지. 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이제 제 아들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랑 결국 헤어졌어. 당신 말대로 완전히 사기꾼이었더라고.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미안해. 아직 늦지 않았으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절대 안 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양육비만 제때 넣어.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어요. 아이와 양육권, 재산과 위자료까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단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확신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법적 싸움에 후유증도 있었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고 한동안 유치원에서도 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요즘 아드님이 좀 불안해 보여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담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아이를 아동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은 아이와 몇 차례 면담을 한 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지켜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큰 안정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은 기분이었어요. 몇 달 후에 상황이 안정되어 가자 저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아무도 제 이혼에 대해 캐묻지 않았고 그저 일상적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더 고마웠습니다. 일을 시작하니 정신도 바빠졌고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이 됐어요. 남편에게서 양육비 100만 원도 매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텼어요. 왜 내가 그렇게 많이 줘야 해? 법원 판결이야. 안 주면 강제 집행 들어갈지도 몰라. 그 후로는 제때 입금됐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밝아졌어요. 유치원에서도 다시 활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엄마, 오늘 민준이랑 놀았어? 민준이가 나한테 장난감 빌려줬어. 그래,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 생겨서 다행이네. 주말이면 저희 모자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어요. 가까운 공원, 놀이터, 박물관만 가도 아이는 행복해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끔 아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주 얼굴 좀 보게 해줘.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아이가 원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싫다고 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 집 가면 맨날 이상한 말만 해. 나는 엄마랑만 있을래. 저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만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 중 한 명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아빠는 실수를 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그럼 아빠 용서해줘야 해? 그건 네가 크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지금은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더 크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와 저희 행복한 일상이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흙탕 같은 이혼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기고 빠져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켰죠. 아이와의 시간, 경제적 독립 그리고 평온한 일상까지.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